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토론회 진행은 우선 주최자 인사말과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른 공동 주최자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하며 화상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허가, 심의 업무들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M이 공연까지도 비대면으로 또 화상으로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비대면 방식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아직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야말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언제든 비대면으로 회의와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몇 번의 셧다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시급한 예산과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서 국가 전체가 셧다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비대면 국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 국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비대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조명희 의원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명희 의원입니다. 예, 오늘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조성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인프라 구축 준비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국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조성래 간사님과 함께 오늘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코로나 확진자의 국회 방문으로 국회가 현정사상 처음으로 방역 조치를 위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9월 7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중간에 코로나 확진자 확인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중 누구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격 화상회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10월에 국정감사에 예산안 처리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언제 또다시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조성래 의원님께서는 원격 출석과 원격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국회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저는 국정감사 등의 출석을 요구받는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출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회의의 요건을 위기 상황에 제한적으로 두는지에서부터 ICT를 기반으로 한 관련 시스템 구축까지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격 회의와 투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의회의 효율성 강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서 의원들의 대면 접촉과 협상을 통한 참여 과정 또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법 나아가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자 서울경제 칼럼에서도 의견을 밝혔지만 ICT 활용을 통한 국회의 변화와 혁신, 스마트 국회로의 변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원격 회의하고 투표가 도입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라든가 스마트 국회 시스템이 거대 정당의 날치기 표결을 쉽게 만드는 부수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TF팀 구성 등을 통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발제와 그리고 토론 아주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발제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비대면 국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 조성래의 우리 과방위 간사님과도 열심히 토론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저희 국민의힘 지금 3시부터 총회가 있어가지고요. 의원 총회가 있어서 잠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대면으로 제가 비디오는 잠시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희 의원님 좀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네.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서 우리 김하중 네. 처장 인사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념 네. 촬영을 할 테니까 정면 네. 화면을 응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웃으세요.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네.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해 주신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의 인사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하중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과 조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처럼 수당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많아진다면 우리 국회의 앞날은 보다 더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일일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도 현재 밀접 접촉자 사례가 발견돼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오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화상의 비대면 의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의 회의의 요건과 방식, 적용 범위 및 정족수 규정 등 법 제도적 미비점들이 빨리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비대면 회의가 자리 잡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게 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하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하고 참 이름이 같으신 분이에요.
국회 법제실 법제 연구 분석과 조승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화면으로 인사드리네요. 저도 처음 뵙는 이 순간이 화면이랑 굉장히 예. 예, 다음 한양대학교 방승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 조진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다음 명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님. 네, 명지대학교 김주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해주신 오명호 실장님 계시고, 전진현 조사관님도 계시고, 각 의원실에 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진 조사관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정진 조사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게 될 주제는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방안 모색인데요. 앞서서 두 분 의원님이나 조사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나타나고 또 국회 폐쇄되고 하면서 비대면 국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 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법적인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대면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그 발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공유하면서 발표문을 보면서 이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발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법적인 쟁점, 두 번째가 해외 사례입니다. 먼저 법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좀 살펴보시면 헌법 49조는 국회에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헌법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사 정족수라든가 의결 정족수의 기본 요건으로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출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 회의와 심의 표결은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박스에다 국회법에 대해서 좀 관련 규정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54조에 혹시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위원회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73조에 본회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해서 표결을 해야지만 국회에서 의사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격리 이런 것들로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그 비대면 국회 도입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은 헌법적인 쟁점과 법률적인 쟁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헌법적인 쟁점을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출석 개념을 비대면 회의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헌법을 만들 때에는 이 비대면이라든가 뭐 원격 회의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장에 출석해서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헌법에서의 규정 때문에 원격 투표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좀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이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 헌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국회를 도입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국회 출석과 회의를 비대면 국회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회 회의와 또 국회의원의 출석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국회 심의와 표결에 대한 참석과 집중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헌법 규정 중에 의도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배제하기 위한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세 번째로는 국회 회의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국회 자율권에 속한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회법, 그렇다면 뭐 헌법이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좀 개정함으로써 비대면 회의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비대면 국회를 도입할 경우 이 논의해봐야 될 것들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인데요. 혹은 그 국회라든가 이런 의회 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사용할 것인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일상적으로 비대면 회의를 하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지는 접촉해서 회의하고 만나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허용하더라도 뭐 감염병 확산이라든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의 방식입니다. 뭐 전화라든가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회의는 이제 이런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문제는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격 표결을 하게 될 경우, 특히 뭐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표결의 안정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미국 하원에서 원격 표결을 도입하면서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것도 이런 해킹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의 적용 범위인데요. 국회 의정 활동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정부 질문, 청문회,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어디까지 비대면 회의를 적용할 것이냐. 특히 이제 본회의나 위원회 전체에 비대면 회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회의 기간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회의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6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사 정족수 또는 의결 정족수의 문제인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 표결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심의와 표결 과정에 의원이 참석해서 집중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따라서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경우 의사 정족수, 즉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대신해서 어떤 경우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로그온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온라인 화상회의에 얼굴을 비춰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표결 방식과 표결 선포 장소인데요.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할 경우에 그 안건을 선포하거나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격 표결을 할 경우 이것을 여전히 의장석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21대 국회에 비대면 국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건은 오늘 이제 회의를 주최하신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이라든가 천재지변 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9월 달에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증인이나 참고인의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 의회에서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하원에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을 도입했고요.
영국은 또 한시적으로 출석 참여 또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을 했었고, 현재는 출석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몸이 아플 경우 또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는 원격 표결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회의의 핵심은 화상회의와 원격 표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대면 회의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상회의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격 표결에 대해서는 도입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표결의 문제는 시스템의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결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표결을 인정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례를 볼 예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비대면 의회 도입 논의가 있어 왔는데, 냉전 시기에는 그 적국, 그 당시 소련이었겠죠. 소련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의회를 거기서 실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9.11 테러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9.11 테러 시기에 이미 벌써 지금과 비슷하게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 등으로 의회 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비대면 회의라든가 원격 표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까지는 실제로 도입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상원은 논의는 계속하고 보고서가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2020년 3월에 포트만 의원과 더빈 의원이 국가 위기 시에 출석하지 않고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단은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을 허용하고, 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즉 국가 전체의 예외적인 위기 상황이면서 의원이 직접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원격으로 의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원에서 이러한 비대면 의회 도입의 논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미국 헌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해서 표결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 아닌가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연방 법원에서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볼 때 현재로서는 상원이나 하원의 의회 운영과 관련된 또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규칙을 개정해서 원격 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에서 비대면 회의라든가 원격 투표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이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시각, 또 비대면 의회를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 해킹,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건 아직까지입니다. 또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면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하원을 보면 실제로 상원과 달리 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의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사회라든가 정부의 위기의식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원격 투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2002년에 처음 발의됐었고요. 랑방이라는 의원이 의회 보안 및 연속성 보장법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의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 3월에 스웰웰 하원 의원은 모바일 결의안이라는 걸 발의해서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해서 일상적으로 원격 의회를 도입하도록 하자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이 국가적 위기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 의사당이 위치한 워싱턴에서 회의가 개최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즉 미국 전역에서 의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원격 회의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하원 지도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원격 의회 도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2일에 원격 의회를 위한 TF를 결성해서 구체적인 방안 또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5월 15일에는 한시적으로 하원에서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본회의에서 대리투표 방식의 원격 표결을 인정한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경우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을 실시한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의회에서 원격 표결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즉 대리투표라는 거는 일종의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그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원격 표결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썼고요. 네, 이제 영국 하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G7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비대면 의회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하원의 의사절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고요. 3월 24일에는 그 의사절차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임시 의사규칙을 채택해서 위원회에 원격 화상회의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는 의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본회의에 화상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원격 화상 회의 방식은 출석 참여와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하는 그 병행 의사 절차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5월 22일까지 한정적으로 이러한 병행 의사 절차 방식을 진행을 했고 6월 2일부터는 본회의장 내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회의장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학적 또는 공공보건사항의 이유에 따라서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11월까지 이러한 한시적으로 본회의장의 대리투표라든가 원격 의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지속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결론은 제가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동의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도 원격 의회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상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과 표결의 개념을 비대면 회의로 확장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다는 점, 또 헌법에서 비대면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이 비대면 국회 운영 방식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비대면 회의라든가 비대면 국회를 도입할 때 회의 출석과 표결 인정을 위한 기준이라든가 표결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체적인 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TF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면 국회를 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 또 기술적인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 의회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서 관련 보고서들을 다수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야를 아우르는 그 TF를 통해서 도입 가능한 대안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정진 조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 준비를 잘 해주셔서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그 보좌진들이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쭉 찾아서 보도자료를 낼 때 같이 첨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참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 비대면 회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구나라는 걸 새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특별히 그 지금 박병석 의장께서는 국회의 디지털 전환을 아주 야심 있게 좀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비대면 회의 혹은 원격 회의, 화상 회의 같은 방식도 국회의 디지털 전환의 한 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과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이정진 박사님이 거의 모든 논점을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더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법제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그 토론드릴 부분은 지금 국회 원격회의 실시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정진 박사님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지금 헌법상 국회 출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에 대한 시안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회 원격회의를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뭐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할 수 있는지, 주요국의 헌법적 논의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지금 세계 최초로 그 라트비아에서 그 전면적으로 지금 원격의회를 도입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저희 국회 원격회의 실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 국회에서 원격회의가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국정감사를 지금 원격회의 형태로 2016년, 15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정부가 그 세종시로 많이 옮겨가면서 이동 비용하고 시간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활성해보자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지금 국감 때마다 한 번씩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그 원격회의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제가 조그맣게 사진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그 각각 그 의원님들은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기관 증인 등 그 정보 관계자는 세종청사에 이렇게 모여서 그 영상의 그 시스템이 연결된 그 방에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 회의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게 기존의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도 이런 원격 회의를 지금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무처 차원에서 이렇게 그 정보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지금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 근거로는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11조에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지금 원격 회의가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 의결을 요구하는 법률안 예산안이랄지 안건 심사를 위한 영상회의는 아직 실시한 사례가 없고요.
이정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그 국회법상 회의장이 있지 않은 의원은 일단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일단 법률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원격 회의를 도입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요. 아, 그러네. 군사장 사람들 군사하는 데서 모여야 되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전화한 거 뭐냐면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그때 그 자리에서 조승래 과장님, 그 오디오 들리시나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지금 그 발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진 박사님이 워낙 법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셔서 사실 뭐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지금 국회 회의장을 물리적 출석에 한정한다고 지금 해석할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사회적 환경론으로나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방성이라고 해서 해석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긴급 상황에도 국회 기능은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국회 원격회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정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헌재에서 국회 자율권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아니한 한 국회 자율권을 포괄적으로 지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회의 도입 여부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다면 뭐 입법적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헌법상 국회 출석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헌법에 보면 출석 그리고 국회 출석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조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냥 약간 시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국회라는 개념이 굳이 국회의사당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가능한 국회 기반 시스템, 나중에 원격회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런 시스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출석도 물리적 출석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회 원격회의 입법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격회의 도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명 의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모이지 않고 원격으로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이 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남용될 경우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국회 의서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저희가 만약 입법을 한다면 어떤 요건을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상황적 요건으로는 긴급 상황에 준하는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도입 초기 단계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여기 원격회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여야 합의가 있다면 상황적 요건이 굳이 긴급하지 않더라도 허용하는 방안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격회의 진행의 요건으로 의원님들 상호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타인의 간섭 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헌법상 요구되는 회의 공개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일단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되고 있어서 일단 제가 임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일단은 한번 안을 적어봤는데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여야 합의 전제로 이렇게 좀 상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요국의 헌법적 논의 동향인데요. 지금 이정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하원에서 일단 위원회에서 원격회의를 도입하고 본회의 대리투표를 도입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요. 실제로 지금 그 공화당 원내대표인 그 맥카티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금 그 연방법원에 제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은 의사자율권과 그 면책특권에 따라서 일단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합헌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의회는 사실 그 뒤에 토론해 주실 방순주 교수님께서 자세히 그 설명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일본 의회인데요. 사실 그 헌법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 그 헌법이랑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 많이 좀 유사한 규정이 많은데 일단은 일본에서도 특히 여기서는 의사정족수까지 그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격회의 도입 관련해서 일단 헌법 규정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지금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좀 RT나 이런 거 도입할 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일본 학자 중에도 그 의사자율권에 근거해서 일단 그 원격회의가 도입 가능하다는 주장도 유력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지금 말씀드렸던 라트비아 의회 사례인데요. 라트비아가 사실 그 인구 200만의 의원님들도 한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금 원격회의와 원격투표가 가능한 전자의회를 지금 2015년 5월부터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도 지금 헌법상 그 회의 장소를 특정 장소적 개념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도입 당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이정재 박사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헌법 규정이 도입된 당시와 지금 지금 코로나19 사태랑 그 상황이나 그 기술적 그 발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사이마라고 하는데요. 이사이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금 이사이마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일단 조금 독특한 게 이게 지금 그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일단 의원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보시면 그 접속 인증을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2번 페이지를 보면 그 본회의 접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보면 본회의 절차 위주로 일단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3번 부분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이 그 라트비아 의장님이십니다. 지금 여성 의장님이신데 그 의장님이 이렇게 컨트롤 하셔서 다 회의 주제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4번 보시면 그 회의 중에 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시스템이 틀린데 이런 자기네들 의사규칙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그다음 표결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표결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6분 정도 되는 그 이사이마에 대한 그 해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끝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본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뭐 정책 상황이나 의사결정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라트비아 사례를 좀 이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트비아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군요. 제가 그 라트비아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만약에 원격 비대면 회의를 만약에 본회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본회의장에는
가상현실로 국회의원 아바타를 다 띄워놓고 아바타가 출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회의장 발언석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조승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아바타가 올라가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상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방승주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발표문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게 PPT로 다시 제작을 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을. 자, 공유가 됐습니까? 네. 공유 아직 안 됐어요? 공유 됐나요? 네. 됐어요? 네, 보이십니다. 네. 네네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정진 조사관님 또 방금 전에 조승래 과장님 좋은 발표를 또 해주셔서 저하고 일부는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헌법적 차원에서 좀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다 이제 제한돼 있을 테니까 제한된 시간에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정진 조사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헌법적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회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헌법적으로는 이제 오케이 한 상태, 오케이를 전제로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좀 들어가 보면 왈가 와울고 많이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과연 이와 같이 비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원격 회의와 표결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에 아까 발제자와 조승래 과장님 이 토론자가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헌법이 여기 출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회의, 또 집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규정들과 이러한 비대면 회의 내지는 표결 방식이 헌법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잘 헌법 적합성을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상 출석 개념에 대한 문헌적 해석을 한번 보면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거의 이거는 신체적 물리적 출석을 전제로 한 그러한 출석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 제정자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비대면 회의 출석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해석도 들어가 보면 당시에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뭐 디지털에 의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 제정자가 제정했을 당시에 출석 개념도 역시 이게 이제 물리적 신체적 출석을 전제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해석이게 우리가 과연 이제 얽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변론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목적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라고 하는 공론회장에 모여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와 표결은 소위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작동될 수 있으려면 국회에는 이러한 원격 회의와 표결 또는 대리 표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국회 의사 자율권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해서 헌법은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어떤 의사 자율권에 의해서 어떤 회의의 방식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 제정자는 그런 기술적 가능성을 알 수는 없었지만 만일에 그런 사정에 대해서 헌법 제정자들이 의식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가상회의, 영상회의의 가능성을 아마 열어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대면 국회 회의와 표결 제도의 헌법 합치성 여부입니다. 자, 이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은 구체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통적 법 해석 방법의 차원을 넘어서 소위 새로운 헌법의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새로운 헌법 해석의 관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든가 헌법의 통합력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든가 헌법의 규범력을 감안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또 기능법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시에는 국회가 전부 또는 일부가 대면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영상을 통한 비대면 출석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장차 헌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감염병 사태를 우리들이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이러한 회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회의와 표결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헌법 규정을 명시를 한다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회 비대면 회의와 표결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나가게 되면 일단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격 표결 제도에 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밖에 디지털 시대의 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요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로 이제 공개성의 원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개성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 50조가 회의의 공개 원칙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지만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다 잘 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만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준비 과정, 어떤 안건이 지금 심사되고 있는지, 또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결이 돼서 어떠한 내용의 안건이 가결됐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유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공개성의 원칙은 몸으로 방청을 원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을 해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신문사들이 자유롭게 등하면서 국회가 국회 방송이 비춰주는 것 말고도
방송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중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개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회의를 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조승래 의원님께서 오늘 주최하시는 이 지금 토론회도 원래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우리가 회의장에 만나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참석하고자 했었던 그 많은 국민들이 또 그 회의장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부분 또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다 보시면서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줌으로 들어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면 회의에 참여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최소한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국회 회의 장소에 직접 신체적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이 감염병 상태로 인해서 그러한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서만 이제 의장의 어떤 허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정진 조사관님이 표현하신 표현에 따르면 병행적 회의 방식일 거고 또 하이브리드 방식에 의한 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표결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표결의 직접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국회에서 모여서 그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할 때 그 표결의 원칙을 뭘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이게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인가 하는 그 요소 이거를 생각할 때는 일반 국민들이 선거의 민주선거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보통평등 직접비밀 그건 우리 헌법 제41조나 뭐 67조 이런 데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직접 선거의 원칙, 이 직접 투표, 직접 표결의 직접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접 선거의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자칫 알고 있는 사항은 대리 투표를 금지하는 거, 자기 손으로 직접 투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헌재가 판결한 1인 1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의한 그 1인 1표 이제 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그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직접 선거의 원칙의 위반인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뭐냐면 유권자가 어떤 그 이제 투표를 하면 그 결과가 곧바로 이제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전혀 왜곡되거나 또는 굴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 그대로 이제 담아 오게 되면 직접 선거의 원칙이 뭐 특별히 이렇게 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원격 표결로 하든 아니면 대리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부분의 국회에서의 그 표결은 이렇게 공개 투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명 투표. 그렇기 때문에 직접성은 크게 다칠 염려 없다. 그 다음에 표결의 자유성, 자유임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어디에 제한받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격이나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표결의 자유가 해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결의 평등성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맨 원보트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표결할 때 300명이 똑같이 1인 1표를 받아서 행사하도록 돼 있겠죠. 그때 이제 제일 좀 문제를 삼아 보려면은 원격 표결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리 표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한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내 대신에 나의 그 표를 행사해달라. 물론 그것도 이제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고 국회의장이 허용하고 또 가령 그 동료 의원이 몇 명까지 그걸 허용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겠죠. 아까 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표결의 평등성도 사실은 해쳐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표 하나, 동료표 하나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표결의 비밀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표결이 공개 투표 원칙, 이제 기명 투표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밀 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원격 표결로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발제자와 또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떠한 아직까지도 이제 이 해킹이라든가 조작 가능성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밀 투표가 요구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원격 표결로 하는 것은 좀 많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 정보기술로 해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비밀성이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국회에서의 모든 표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공개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건 공개 투표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다음에 표결의 책임성인데 국회의원은 자유임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던진 표결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인 것이죠. 이러한 책임성 문제도 원격 표결을 도입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국회의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러한 원격 표결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원격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회의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러한 여러 민주적 요소들,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10분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디자인하고 구성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투표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 우리 아까 이정진 법제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몇몇 나라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고 무슨 뭐 프랑스 뭐 등등에서 영국 뭔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사항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국회 회의 방식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생각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건데 우선 국회의원 개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영상이 국회 회의장에 전부 설치가 돼야 된다. 그것은 국회의장이나 동료 의원들끼리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의 공개 원칙, 어떤 공개성의 원칙 때문에 방청객이나 국민들이 일부러 그 국회의사당에 와가지고서 어떤 그 회의가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참관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들어와서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아까 조승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라트비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기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국회 화상 회의에 일반인들도 원하면은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열어놓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열어놓고서 분명히 개별 국회의원들이 저분이 저 국회의원 맞다라고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죠.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 가지 직접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참석하는 그 회의 가급적이면 의사당에서 하는 대면 회의에 버금갈 정도로 발언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만일에 이제 비밀 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소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소위 네답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전자 투표 장치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연방의회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그걸 전부 위헌 무효로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고 해킹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누구를 뽑았는지를 갖다가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인 투표에 의해서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왈가왈부 나중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하게 될 때 실제로 선관위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투표용지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네답이라고 하는 그 전자 그 투표 장치, 그 컴퓨터에 의한 투표의 경우는 그러한 사후 검증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선거의 공개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사후 검증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헌 무효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우리가 고려하고 할 때 전자기술적으로 도입을 하는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이 가령 이제 공개적인 투표의 경우는 괜찮아요. 얼굴도 보이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이게 다 있을 수 있고 일어나세요 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비밀 투표, 어떠한 그 기술적 장치에 의한 비밀 투표를 투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잘 보장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조승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이제 실시하는 거를 보면 그런 말씀은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제가 입수한 다른 자료에서 좀 읽어본 거에 의하면 실제로 전자 표결을 원격으로도 하는데 30초간의 시간을 줘가지고 yes or no 그다음에 기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눌러지고 나면 그 결과가 바로 화면에 뜨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격 표결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건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나 공개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격 표결로는 비공개 투표는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 중에서 이 브란덴부르크에서 나온 그런 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여러 뭐 슬로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관한 여러 입법례들이 이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실 때 그런 나라들의 사례들도 함께 참고를 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승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제가 별도로 뭐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만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K방역이다, 한류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스피디하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 영역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조승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방역을 좀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21대 국회에서 조금 오히려 이 논의가 굉장히 좀 늦어진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진 박사님이 그 발제를 하셨지만 저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그 환경도 바뀌었고 이 상황에 맞게끔 좀 자율적으로 아니면은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게 뭐 한시적으로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이 사회 변화를 동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만 끝나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준비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학 분야에서도 IT 과학기술 발전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이 과학기술을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학적인 쟁점이 될 수 있고 IT 강국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뭐 K-디모크라시,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신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표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헌법적인 지금 헌법 수정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대표성이라든지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다행인 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을 하면서 이런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수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게 가능하겠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보니까 또 나은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국회 의사일정이라든지 국회 정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그랬지만 의원들 간의 어떤 라포도 있고 소통해야 되고 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축된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해킹의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해킹은 이건 기술적 문제니까 저희 나라가 선도적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 어느 나라나 갖고 있고 이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고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없을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장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적인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아까 조승래 의원님도 말했지만 국회가 공전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상적으로 뭐 이 방식이지만 운영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걸 계기로 국회가 상설국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라도 하이브리드. 저희가 정치학자들 계속 상설국회 해라도 여러 가지 지역구 관리라든지 특성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나중에라도 혼용을 하게 되면은 상설화된 국회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회가 갖고 있는 파행성도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온라인해서 물론 소통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한 콜라보가 있어야 이 온라인 회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발언할 때 음소거 해줘야 되고 뭐 누구나 막 뭐 야유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듣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꽤 예의범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파적인 이 싸움이 온라인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한 것도 있고 그게 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필연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개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히는 게 바로 이게 녹화가 되고 바로 공개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사나 방송사가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따가지고 뭔가 방송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원하면은 10분 전에 표결한 것도 전체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바로 회의록 정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거 자체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영상 자체가 이게 뭐 의사록 정리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 자체가 1차 자료인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요.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생각보다요. 딴짓 잘 못합니다. 예, 학생들도 줌 수업 힘들어합니다. 교수님들도 저기 한데 이거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이 회의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대규모 공간에서 이렇게 딴짓하고 있고 멍하게 있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되면. 그래서 뭐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걸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활용하면은 괜찮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좀 창의적으로 시대에 맞게 좀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좀 뭔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보안 문제 뭐 그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치고, 저는 비공개 회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필요성이 정치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뭘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하는데, 만약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도 녹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질 못하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비공개로 하지만 그거는 이 공간 내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보안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그랬을 때 어떤 비공개의 그 갖고 있는 효율성,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표결은 아까 방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온라인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는, 원격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무조건 공개한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일일이 호명을 해도 300명 참석위원 호명을 해서 그 화면상에서 기록을 남기거나 하면은 뭐 특별히 상관없을 것 같고, 뭐 블록체인이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활용해서 그건 극복을 해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정치적으로 비공개라는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비대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적으로 안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개만 안 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느끼는 뭐 그 기존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뭐 비밀투표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도 그러는데, 카톡도 하고 뭐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집중도가 높긴 하지만 또 딴짓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특히 지금같이 양극화되어 있으면은 의원들이나 뭐나 회의장에서는 다 보여지는데, 카톡이라든지 뭐를 계속 당 지도부라든지 뭐해서 실시간으로 지시를 전 의원들한테 할 수 있다든지, 그거를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본회의장에 있으면 뭐 다 보여지고 그게 안 하고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할 건지,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에 우리가 좀 국회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좀 지혜를 모으고 총력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이네요. 예, 다음은 김지영 교수님. 예,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예. 네, 김주영입니다. 사실 이 토론자가 저 말고 세 분이나 더 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토론거리가 남아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문을 미리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제가 열심히 토론문 작성해 봐야 상당수가 중첩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지금 뭐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나마 준비했던 것까지 다 말씀하신 느낌이라 굉장히, 예, 그래도 뭐 일단 암담한 상황입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합헌성 문제, 저희 일단 법을 하는 사람들은 위헌적인 국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데 뭐 기본적인 합의가 있으니까요. 합헌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의 사례들을 약간의 위헌성 논란이 있으니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 헌법 49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을 의결한다는 구절 앞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나 일본 헌법에는 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의 서포팅만 있으면, 법률의 근거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이 헌법 규정에 크게 반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정족수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라면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국회 자율권이 또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헌법상의 단서 조항을 본다면 저는 뭐 헌법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격 의회 운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권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헌법 단서 조항만 가지고 가면 그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도 원격 의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석과 회의장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반드시 물리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몸은 회의장에 와 있는데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는 몸이 다른 데 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대화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까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출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장 역시 물리적인 회의장, 오프라인 회의장만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온라인 회의장을 역시나 회의장의 개념 안에 포섭만 한다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크게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원격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제 두 개의 법률이 이 원격 회의를 가능하도록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을 검토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제 현재 제안된 두 개의 법률안은 모두 의장이 이 사항을 보고 원격 회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의장님 권한이 뭐 나름 있어야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시와 장소라는 개념을 항상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회의장이 주로 이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시에 관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국회법이 이미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소의 변화에도 이 일시의 변화에 준하는 어떤 조건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일시를 변환할 때 국회법 제72조가 개의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일정을 변경할 때도 의원 20명 이상의 연설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혹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변경에 준할 수 있는 원격 회의의 개최 여부를 그냥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체계 정합성이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토론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조진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저는 비상시국으로 영상 이 회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짧게나마 연구를 수행해 보면서 저는 입법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국민 전체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비해서 국회의 이제 그 ICT 활용이 좀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원내에서 전문가들이, 소위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원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여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장 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개라는 특성, 투명성의 원리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은 저는 의회 상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부 지역구의 의원들이 그냥 지역구에만 상주하는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고민할 수도 있을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 비율을 일정 정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발표 토론자의 경우는 뭐 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안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지금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자유로운 회의에 좀 제한이 될 거다라는 말씀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국회 운영은 그러니까 질의나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순서대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뭐 협의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회의 장소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큰 차이가 있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좀 살펴보니까 기술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특히 ICT 관련해서는 못하는 건 없다라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해 달라는 요청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필요성을 요구를 한다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뭐 비밀이 필요하다면 비밀을 보장해내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낼 것이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현행 법제화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훌륭하신 테크니션들이 다 구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헌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굳이 법률로 만든다,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마련할 때 있어서의 그 요건들, 특히 이제 일시의 변경과 관련했을 때 요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상설화에 대한 필요성,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감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이 다 마쳐졌는데요. 혹시 이 토론에 대해서 이정균 조사관님 발제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 네 분 토론자들의 말씀이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승주 교수님, 제가 헌법 규정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사실 위헌 논란이 있는 것도 많고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청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승규 선생님께서도 헌법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승래 과장님의 라트비아 사례 저 회의 끝나고 꼭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진만 선생님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서 아무래도 같은 정치학자다 보니 좀 관점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조진만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주영 교수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꼭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상시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해외 사례에서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조승래 의원님 초반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한국이 ICT 강국이고 이미 저희가 전자투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최초로 도입한 그런 의회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이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토론자 중에서 혹시 아까 시간적인 제약으로 미처 못한 얘기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김선아 팀장님, 전진영 조사관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아니면 발제자나 토론자한테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전진영 조사관님. 들리십니까?
예.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발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발제 토론 다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왜 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원격외를 도입했는데 상원에서는 안 했는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당이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의 다수당은 지금 민주당이고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라면 하원도 원격 의회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IT 기술을 의회 의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정당 변수가 사실은 미국 의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미국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대리 투표를 도입을 한 것은 이제 본회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원격 표결을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자료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그럼 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위원회는 왜 대리 표결을 도입을 안 하고 본회의만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자적인 원격 표결을 한다는 거지?라고 의문이 제가 사실은 들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멀리서 자기의 표결 그러니까 투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표결 방식은 우리나라 위원회하고 똑같이 가장 1차적으로는 육성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화상으로 논의를 하다가 찬성 반대 의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야 나이라고 대답하는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고 이걸 원격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불분명해서 어느 한 명의 의원이라도 저는 지금 발표한 찬성 반대 의원 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뭘 하냐면 거수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수로 화면에서 거수를 하는 것 이것도 원격 표결인 거죠. 화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때는 리코디드 보웃이라 그래서 기록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왜 본회의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원격 표결을 하지 않는데 위원회에서 자꾸 원격 표결을 한다고 하지 하고 뒤져보니까 위원회에서 원격 표결이라는 것이 전자적 방식의 표결이 아니고 위원회 우리나라도 왜 지금 위원회 표결 방식이 육성 표결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기록 표결을 거의 안 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위원회도 그렇죠. 우리나라 네. 위원회도 보통은 이제 안건이 이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안건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이제 소위를 구성해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소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뭐 전자적 방식의 투표를 할 이유도 사실 없고 그렇죠. 예,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없습니다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한 표결 절차 같은 거 사실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위원회는 그럼 소위 활동 같은 것도 그러면 소위 활동은 사실은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이다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간의 대화가 깊숙이 돼야 되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소위 활동이 좀 어떻게 가능할까 좀 그게 좀 걱정은 좀 되네요. 예, 아주 구체적인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조승래 과장님 뭐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사실 오늘 사실 모든 논점이 거의 다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공부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게 입법화를 위해서는 지금 많이 좀 보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작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승주 교수님. 네, 오늘 토론 아주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주영 교수님이 이 49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요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유연성 있는 해석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라고 하는 것이 수식해 주는 거를 대체로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제 이거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거기에 방점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석의 문제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표수 말고도 출석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다. 지금 퍼뜩 우리 김주영 교수님의 좋은 토론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또 연구할 때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조성래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지만 지난번에는 또 우리 조성래 과장님이 또 저에게 이 자문을 의뢰해 주시는 덕에 주말을 화창한 주말을 나가지도 못하게 연구실에 와서 한 2, 3일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덕에 이제 월요일 날 대학원 저녁 때 수업을 할 때 아예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아마 이현경 과장 국회에 계시는 또 이제 나 수업에 참여하시고 이제 그러셔서 또 그때 우리 조승래 과장님도 업적으로 이제 또 같이 또 확대 이렇게 참여를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기가 된 중요한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토론 말씀 중에 이현경 과장이 이제 제시해 주셨던 건데 여의원들의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출산 휴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회 회의나 본회의든 뭐 위원회 회의든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나 아니면 뭐 장애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조진만 교수님이나 김주영 교수께서 다 이렇게 이제 상시로 이렇게 디지털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거를 위기 시에 비상 상황에서의 그 필요성과 함께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할 때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는 것도 이제 좋겠는데 다만 하나 이 상설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제로 본회의에서 뭐 이렇게 타협하거나 뭐 이렇게 물밑하거나 물밑 그 협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하고는 디지털 회의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상설화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원칙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출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디지털 회의나 표결이 보충적인 그런 원칙을 최대한 지키되 위기 상황 말고도 여성의 출산이라든가 등등에 관해서도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법제 개선을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20대 국회 때 그 신보라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출산 휴가를 달라 그랬는데 출산 휴가에 관련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는 그 물론 청가를 내면 되지만 그게 청가가 곧 또 출석은 또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김선아 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저번에 보고서를 쓸 때 좀 자세히 써볼까 하다 그냥 너무 짧게 쓰는 바람에 그냥 넘어간 주제기도 한데 그런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이건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나중에 될 거지만 의원들이 이제 석방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방 요구를 해서 회의에 참석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구금된 상태로도 온라인 회의가 참여가 가능하면 이게
석방 요구를 굳이 뭐하러라고 생각할 우려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 아주 예외적인 뭐랄까 국회의원의 어떤 그거고 또 사실은 그게 아주 예외적인 특권 비슷한 거여가지고 이거를 굳이 안 해도 회의 참석이 가능한데 석방 요구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멘트까지만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조진만 교수님 혹시 또 예,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 오늘 좋은 자리에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해서 했고요. 저는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 IT 전문가들이 저희의 이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저희가 궁금해하거나 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사실은 듣고 싶으면 그런 기회를 나중에 한번 조승래 의원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법도 알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김지현 교수님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예, 저희 네. 예, 김지현 교수님 예. 저는 뭐 특별히 코멘트 기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명희 네. 의원님 예, 예. 예. 아이고 장시간 좀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저도 조갑니다마는 아니 조승래 과장님, 조승래 의원님 예? 우리 조진만 교수님 엄청 조가들이 많습니다. 많네요, 진짜. 예, 그때 우리 두 조가 커플 조가 주최를 해서 오늘 참 뜻깊은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듣질 못했지만 오늘 저희도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100명이 이제 이렇게 비대면 회의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조승래 간사님도 이제 그 비대면 회의된 법안을 이제 발의했고 저도 이제 참고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정감사할 때마다 참고인이 이런저런 뭐 병원에 입원했다 외국 출장 갔다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는데 그 참고인을 좀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가 저는 항공위성 시스템 위성 공학 전공입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0일이 좀 지났어요. 100일이 좀 지났는데 쭉 이제 제가 회의도 가고 하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법적인 헌법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기술에 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스마트 국회가 이게 앞으로 스마트 국회 ICT 기반의 스마트 국회가 돼야 된다는 그게 화두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했는데 제가 오늘 서울경제에 제가 로타리라는데 칼럼을 쓰는데 또 유독히 오늘 회의를 대비해서 이제는 스마트 국회로라는 칼럼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대면 우리 코로나를 떠나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가 ICBM 기술은 너무 우리 발전이 되어 있는데 국회도 어떤 헌법적인 그런 뭐 표결이나 어떤 뭐 회의 투표나 그런 걸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더라도 특히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항상 뭐 그냥 의원총회나 본회의 온다고 지역에서 뭐 멀리서 엄청 그냥 밤에 왔다 새벽에 왔다 그러고 굉장히 힘들게 회의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 비대면 회의로 하면 온라인을 비대면 하면 참 효율적인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우리 조승래 간사님하고 저희는 저 야당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뽑혔어요. 우리 조승래 간사님 저보고 항상 제가 과학기술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사일도 같이 공동 주최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공동 주최를 했는데 여야가 합쳐서 우리가 ICT 기반으로 스마트 국회를 가야 된다라는 이게 이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만은 조금씩 좀 이렇게 발전해 가서 우리 스마트 국회로 가는데 오늘 여러 이제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실무자들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 패밀리들이 또 열심히 해서 또 우리 효율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국회법이 내일이죠. 내일 그 운영위가 열려서 이제 법안 이제 상정이 그동안 안 됐었는데 이제 법안이 네. 상정이 되면서 네. 관련된 논의가 이제 소위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 심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국회의장께서 그 국회를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고민들을 하면서 디지털 자문관도 지정하시고 네. 자문위원도 좀 구성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분들한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여쭤봤을 때 충분히 뭐 기술적인 거는 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 의견들이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합의를 할 예. 것이냐의 문제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국회의장께서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김정인 대표 이게 세 분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예. 감염병 확산이라든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야 합의로 예.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을 여야 합의로 하는 걸 국회법 네.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도 네.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네. 접점을 좀 만들어 간다면 기본적인 네. 큰 틀에서 방향을 합의하고 이제 기술적인 이슈는 그거 결정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 때 좋은 의견을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처장님도 예, 오셨네요. 의장님 뵙고 왔습니다. 예. 네.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예. 결제 하나만 어떻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처장님. 뭐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같이 지금 계속 팔로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우리 조사관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저희 기관의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입법조사처 그리고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아주 충실한 토론이 돼서 그래도 기분 좋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로 이게 국회가 폐쇄되면 도대체 어떡하냐 이런 사실은 생각 속에서 하루 동안 자료 조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실 법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의식만 최소한 담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논의 과정 속에서 조금 조명희 의원님 내신 것도 그러니까 좀 더 가다듬는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감사드리고요. 예,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